월요일 한경글로벌마켓 헤드라인입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장중 2.5%를 돌파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연준이 올해 6월과 7월에 50베이시스 포인트씩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시티는 연준이 향후 4차례 FOMC에서 50베이시스 포인트씩 인상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3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는 59.4로 11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팬데믹 저점 이후 첫 매수 신호가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백악관이 억만장자세를 재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이 오늘부터 러시아의 주식 채권 거래가 정상화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블랙록은 전쟁으로 인해 세계화 시대가 사실상 종말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한경글로벌 마켓의 이가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진입니다. 지난 금요일 글로벌 지정학적 위기 고조로 인한 인플레이션 확대 우려가 있는 가운데 국채금리가 3년여 만에 최고치로 급등을 했습니다. 이번 주엔 연준이 정책을 결정하는 데 주요 지표로 활용하는 물가, 고용 보고서가 발표되기 때문에 시장이 이 보고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주도 누구보다 발빠른 글로벌 소식 저희와 함께 하시죠. 굿모닝 한경글로벌 마켓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지난 금요일장 혼조세 보였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 2주간 3대 지수 모두 상승 랠리를 이어왔습니다. 다우지수가 0.44% 상승하면서 34,860선을 웃돌았고요. 나스닥 지수는 소폭 하락세 보였습니다. 0.16% 떨어지면서 14,160선 살짝 웃돌았고요. 그리고 S&P 500 지수는 0.51% 오름세로 4,543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금요일장 최근 상승 랠리를 조금 다운시킨 건 역시나 국채금리의 급등세 때문이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장중 2.5%를 웃돌았는데요. 0.2% 오르면서 2.49%대에서 거래를 보였고요. 2년물 국채금리 역시 많이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0.65% 오르면서 2.28%대에서 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계속해서 금요일장에서 눈에 띈 종목들 전간 캐스터와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 시간 25일 금요일 미증시 종목별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나스닥 지수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주요 기술주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와 넷플릭스가 하락하고 나머지가 상승하면서 이렇게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아마존은 이날 0.69% 오른 3,295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에버코의 전문가는 빠른 배송과 브랜드 광고 능력이 장점이라며 아마존이 다른 구글과 메타처럼 사생활 정보 사용 관련 문제가 없는 점, 그리고 식료품 배달 시장으로까지 확장하는 점을 좋게 봤습니다. 한편 애플과 구글은 강보합에서 마감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약보합에서 마감하면서 303달러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한편 빵 종목 가운데 메타의 상승폭이 최근 들어서 큰데요. 지난주 메타는 캔자스시티의 데이터 센터를 새로 짓기 위해서 8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넷플릭스는 보스파이텐 엔터테인먼트라는 게임 회사를 인수하면서 6개월 만에 세 번째 인수를 단행했습니다. 넷플릭스의 주가 373달러 선입니다.
이어서 테슬라 금요일장에서 약보합에 마감했는데요. 전일까지는 8일 내내 상승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며 천슬라의 타이틀을 회복했습니다. 현재 주가 1,010달러 선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지난주 컨퍼런스에서 새로운 버전의 자율주행 플랫폼을 공개했습니다. CEO 또한 자율주행 기술이 다음 돈방석이 되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장에서 아쉽지만 1.63% 빠지면서 엔비디아 주가 현재 276달러 선입니다. 다음으로 관련해서 반도체 관련 ETF인 속스 ETF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QQQ ETF 또한 약보합에 마감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개별 특징주의 상황도 살펴보시죠. 첫 번째 종목으로는 니오입니다. 4분기 매출이 예상에 상회했으나 향후 전망이 예상에 미치지 못하면서 금요일장에서 9% 넘게 크게 빠졌습니다. 현재 주가는 19달러 선입니다. 또한 미증시에 상장한 중국 기업들은 변동성 있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규제와 미증시 상패에 대한 우려 때문이겠는데요. 이날 장에서는 대체로 약보합 혹은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그중에서 알리바바가 1.88% 빠지면서 112달러 선 비교적 큰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엑슨모빌이 가상화폐 채굴 사업 지원에 나선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알래스카에서 생산되는 잉여 천연가스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고 이를 비트코인 채굴업체에 공급하는 시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겁니다.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엑슨모빌 금요일장에서는 2% 넘게 올라서 현재 주가 85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사이클을 앞두고 금요일장에서 국채 10년물은 2.5%까지도 장중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융주도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날 장에서 1.5% 상승하면서 43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한편 준비디오는 3.2% 빠지고 도큐사인 3.9% 하락하면서 나스닥 종목 가운데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로블록스 또한 7% 크게 빠지면서 47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네, 우버가 드디어 런던 교통국으로부터 30개월짜리 운영 라이선스 승인을 받았습니다. 대신 이날 주가는 아쉽게도 1.84% 빠진 34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금요일장에서 S&P 500 11개 섹터 가운데 임의 소비재와 기술주가 하락했습니다. 그중에서 소비재로 분류된 로스 3% 가까이 빠진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요. 현재 주가 212달러 선입니다. 모더나는 지난 목요일 투자자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금요일장에서 주가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몇몇 임상시험 결과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코로나 백신 관련 회사 매출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백신주 이날장에서 혼조세 보였는데요. 이 가운데 모더나가 이날장에서 7% 넘게 빠지면서 165달러 선에 마감했고 머크앤드컴퍼니는 오히려 1.16% 올라서 81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특징주 시황을 알아봤고 바로 이어서 원자재 시황도 살펴보시죠. 네, 원자재 시장의 동향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국제유가부터 확인해보시죠. 네, 지난 금요일장 국제유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시설이 예멘 반군의 공격을 받았다는 소식에 공급 우려가 다시 부각되면서 상승했습니다. WTI는 1.3% 오른 113달러에 거래 마쳤고요. 지난 한 주간은 10.5% 올랐습니다. 이 WTI 주간 상승률은 이번 달 첫째 주 이후 최대로 기록됐습니다. 브렌트유도 금요일장 1.3% 오르면서 120달러 선에 거래 마감했고요. 지난 한 주간은 무려 12%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이어서 주요 곡물 가격들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원면 가격이 금요일장에 좀 크게 올랐는데요. 3.7%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코코아 가격은 좀 많이 빠졌는데요. 2.8% 내림세를 나타내면서 톤당 2,568달러 선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세계 최대 코코아 생산지인 코트디부아르에서의 공급이 증가하면서 가격은 떨어졌습니다. 네, 귀리 선물은 4.9%, 5% 가까운 강세 나타냈고요. 설탕 가격은 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금요일장에서 2% 가까이 올랐는데요. 국제유가 상승뿐만 아니라 브라질 통화인 헤알이 강세를 나타내면서 브라질 설탕 공급자들의 수출 판매가 줄어들었습니다. 또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인도 정부가 국내 설탕 가격이 뛰는 걸 막고자 인도산 설탕 수출 규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도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글로벌 설탕 공급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옥수수와 밀 모두 살펴볼 텐데요. 모두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나타냈습니다. 옥수수는 0.8% 오르면서 부실당 753센트 선에서, 또 밀은 1.3% 오름세 기록하면서 1,100센트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주말 사이 더 악화되어 곡물 가격이 급등할 것에 미리 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돈육 선물 가격도 살펴보겠습니다. 4% 강세 나타내는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강력한 수요와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금속 원자재 가격도 이어서 살펴봐야겠죠. 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어지면서 지난 한 주간은 금 가격이 1.3% 상승했는데요. 미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우려에 소폭 하락했습니다. 보통 중앙은행의 긴축 우려는 금 가격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는데요. 금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금을 보유하는 데에 따른 기회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금요일장 금 가격은 0.4% 하락하면서 온스당 1,954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은 가격은 1% 하락하면서 25달러 선에 거래 마감했고요. 팔라듐과 구리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라듐은 구리와 니켈, 또 백금을 재련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이죠. 주로 가솔린 차량의 매연을 정화하는 이 촉매제의 필수 원료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장 7%로 크게 빠지는 모습 보였는데요. 지난주 니혼게이자의 신문은 팔라듐 공급 불안감은 새롭게 드러난 문제가 아니라 지속되어 온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가 전 세계 팔라듐의 40%를 생산하고 있고요. 남아프리카와 북미 국가들도 팔라듐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백금도 살펴볼 텐데요. 백금은 귀금속뿐만 아니라 이 팔라듐과 마찬가지로 자동차 촉매 변환기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장 2%대 떨어졌습니다. 니켈 시장에 좀잡을 수 없는 변동성은 계속되었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상한가를 기록하던 니켈은 지난 금요일장 4.6% 크게 빠졌는데요. 장 초반에 9% 넘게 급등하다가 장중에 갑자기 7.4% 빠지기도 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계속되는 혼란 속에서 이 런던 금속거래소의 역할과 니켈 시장의 미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구리와 주석은 각각 1%대 내림세 나타냈고요. 이어서 알루미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장 알루미늄도 0.5% 하락하면서 톤당 3,605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세계 알루미늄 협회 연구에 따르면 글로벌 알루미늄 수요가 2030년까지 40%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과 건설, 포장, 그리고 전기전자 이렇게 4가지 분야가 수요를 이끌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원자재 시황 전해드렸고요. 바로 이어서 ETF 시황은 이엔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ETF 흐름을 한눈에 짚어드리는 ETF 시황 시간입니다. 지난 금요일장에서 대마초 기업과 에너지 기업은 상승했는데요. 반면 니켈과 팔라듐 관련 ETF는 약세 보였습니다.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마초 ETF 확인해 보시죠. 금요일장에서 대마초 기업들은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대표적인 대마초 기업 중 하나인 틸레이 브랜즈는 22.81% 상승했는데요. 이외에도 캐노피 그로스는 10%, 썬다이얼 그로어스는 8.86% 올랐습니다. 이날 이렇게 대마초 기업들이 날아오른 건 미국 하원이 대마초 합법화 법안을 다음 주 검토할 것이란 소식 때문인데요. 대마초 기업들이 오르자 관련 ETF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티커명 THCX인 캐나비스 ETF 살펴보겠습니다. OBP 캐피탈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앞서 언급한 기업들을 비중 있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장에서 9.87%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기업 ETF입니다. 금요일장에서 11개 섹터 중 에너지 섹터가 2.28% 오르면서 가장 크게 올랐는데요. 구체적으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오지 리소시스는 2.89%, 코노코필립스는 2.83%, 대번에너지는 1.56% 올랐습니다. 에너지 기업들이 우상향 곡선 그리자 관련 ETF도 함께 올랐는데요. 티커명 XOP인 SPDR S&P 오일 앤 게스 익스플로레이션 앤 프로덕션 ETF 체크해 보겠습니다.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이날 4.75% 올랐습니다. 하락한 ETF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니켈 ETN입니다. 니켈 가격은 최근 롤러코스터 같은 흐름 보였는데요. 니켈은 현지 시각 3월 16일 다시 거래가 재개된 이후 총 4번의 상한가와 2번의 하한가를 찍었습니다. 금요일장에서도 니켈은 높은 변동성 보였는데요. 개장 직후에 약 9% 급등했는데요. 하지만 곧바로 7.4% 빠졌습니다. 해당 움직임은 개장한 지 45분 만에 일어난 일인데요. 결국 이날 니켈은 4.68% 빠지고 거래를 마쳤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런 급격한 움직임의 원인으로 유동성
부족을 지목했는데요. 니켈이 불안한 흐름 보이자 관련 ETN 내렸습니다. 티커명 JJN인 아이패스 시리즈 B, 블룸버그 니켈 서브인덱스 토탈 리턴 ETN 살펴보겠습니다. 바클레이즈에서 운용하고 있고요. 니켈 선물 가격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날 11.61% 밀렸습니다. 이번에는 팔라듐 ETF 확인해 보겠습니다. 팔라듐은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 촉매로 사용되는데요. 금요일장에서 팔라듐 현물은 7.39% 빠졌습니다. 팔라듐 가격이 이렇게 밀리자 관련 ETF도 함께 내렸는데요. 티커명 PALL인 에버딘 스탠다드 피지컬 팔라듐 쉐어스 ETF 살펴보겠습니다. 에버딘에서 운용하고 있고요. 팔라듐 현물 가격을 추종하고 있습니다. 7.90%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번에는 시장 상황을 바탕으로 관련 ETF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시티그룹은 연준이 앞으로 금리를 4번 연속 50베이시스 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 소식은 금요일장에서 국채금리 급등으로 이어졌습니다. 벤치마크인 10년물 국채금리는 14베이시스 포인트 올랐고요. 통화정책을 가장 잘 반영한다는 2년물 국채금리는 17베이시스 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시티그룹만이 아닙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IB들은 속속 금리 관련 전망을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패드워치에 따르면 다음 4월 FOMC에서 연준이 금리를 50베이시스 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이 68.3%로 올랐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금리 ETF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티커명 PFIX인 피픽스 심플리파이 인터레스트 레이트 헤지 ETF 살펴볼 텐데요. 피픽스는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4.79% 급등한 바 있습니다. 해당 ETF는 심플리파이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20년물 국채금리의 매도 포지션을 보이는 것과 같이 설계됐습니다. 국채 수익률과 국채 가격은 반비례하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수익이 오르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채 외에도 물가 연동 채권도 보유하고 있고요. 운용 수수료는 0.50%입니다. 다음은 티커명 RISR인 폴리오 비욘드 라이징 레이츠 ETF입니다. 토로소 인베스트먼트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금리 인상 시기에 주택저당증권과 미 국채를 통해 수익을 내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운용 수수료는 1.01%입니다. 지금까지 ETF 시황이었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와 해외 토픽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월요일인 만큼 주말 사이 나온 이슈들 바로 체크해봐야 되겠죠. 블룸버그 데라인부터 살펴보시죠. 네, 금리 인상과 관련된 발언들이 일제히 쏟아졌습니다. 뉴욕 총재는 적절한 경우에 50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밝혔고, 또 글로벌 IB 가운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6월과 7월 FOMC 회의에서 50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티는 향후 4차례 FOMC 회의에서 연달아 50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을 해야 된다고 밝혔는데, 최근 들어서 연준의 빅스텝을 지지하는 이런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 연은 총재는 어떤 발언을 내놨습니까? 네,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적절하다면 50베이시스 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25베이시스 포인트의 금리 인상이 충분하다면 그렇게 해야 하고 50베이시스 포인트의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경제를 위해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50베이시스 포인트의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시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당장 5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50베이시스 포인트 인상하는 것을 선호하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윌리엄스 총재는 현재 미국 경제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을 주목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인플레이션의 중장기 기대치는 놀라울 정도로 안정돼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윌리엄스 총재는 연준이 통화 정책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에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시장이 큰 전환을 맞았지만 잘 헤쳐나가고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대차대조표를 축소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윌리엄스 총재는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정책을 결정할 때 그들의 조치가 다른 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고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네, 실제로 최근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다시 한번 급등하면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시장에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만큼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도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다음은 월스트리트저널 헤드라인 살펴보시죠. 네, 이번에는 러시아 소식들이 올라와 있는데 미국이 유럽연합에 천연가스 공급량을 확대하겠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하려는 그런 시도로 풀이되고 있고 또 미국이 억만장자세를 재추진하고 있다. 부유층에게 20%에 이제 해당하는 소득세를 부과할 예정이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좀 흥미로운 전망을 내놨는데 팬데믹 저점 이후에 첫 매수 신호가 관측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돌아와서 미국의 이런 조치 아무래도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도 풀이할 수 있겠는데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네, 미국이 올해 유럽연합 이후에 천연가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올해까지는 유럽의 액화 천연가스인 LNG를 최소 150억 입방미터 추가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는 연 500억 입방미터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가스 공급 확대는 EU가 러시아산 가스를 수입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하는 부족분의 일부를 메우는 데 불과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유럽 각국은 중동과 아프리카와도 가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가스 사용량을 줄이는 데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비용이 들기는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훨씬 더 강력한 전략이 될 것이다라고 자신했습니다. 미국과 EU는 우크라이나와 EU의 에너지 안보를 촉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미국의 천연가스 관련주들도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치솟는 에너지 가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EU의 27개 회원국이 가스와 수소 그리고 액화 천연가스를 공동으로 구매한다는 결정도 내려졌습니다. 다만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의 전면 금지 조치나 에너지 가격의 상한제 도입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전면 중단하는 방안을 두고 동유럽 국가들은 찬성한 반면 독일과 헝가리 그리고 오스트리아는 난색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개인과 기업 보호를 위해서 에너지 가격의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네덜란드와 독일은 결과적으로는 러시아의 에너지 기업만 이득을 챙길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이번 공동구매는 비회원국인 우크라이나와 조지아 그리고 몰도바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EU 회원국들은 다가오는 겨울에 일어날 수 있는 공급 부족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가스를 대규모로 비축하고 공유하기로도 했습니다. EU는 현재 25% 수준인 지하 저장고 가스 저장량을 오는 11월까지 최대 용량의 80%, 내년까지는 90%로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유럽에서는 가스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급등했습니다. 전쟁 이후에는 상황이 더 악화된 상태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해서 고공행진하고 있는 만큼 이 가스 가격에 대한 변동성을 줄이려는 조치로 풀이되고요. 다음은 CNBC 헤드라인 살펴보시죠. 네, 이번에는 경제 지표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선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러시아의 관계 이유로 중국을 제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발언을 내놨고 또 미국의 2월 펜딩 주택 판매 지수가 공개됐습니다. 전월 대비 4.1% 감소했는데 예상치를 대폭 하회하면서 2년 내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요. 마지막으로 미국의 3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가 59.4로 집계되면서 11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 인플레이션이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만큼 미국인들의 소비 심리가 많이 위축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돌아와서 제닛 옐런 이번에 좀 중국에게 친화적인 발언을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이유로 중국을 제재하는 건 필요하지도 적절하지도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미국이 중국과 관련해서 우려하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동맹국들이 만약 중국이 러시아를 물질적으로 지원한다면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라고 경고하는 가운데 나와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옐런 장관은 최근 역풍을 맞고 있는 경제 혼란에 대해서는 세계화를 다시 추진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가상화폐가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우려한다고 답했습니다.
금융 안정성과 불법 거래에서의 활용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더 빨리 이루어졌어야 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랬더라면 이번 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시장에서 받는 압력에 미국과 유럽이 덜 노출됐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옐런 장관은 러시아와의 석유, 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면 단기적으로 러시아의 영향력을 낮출 수 있다라고 피력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빠르게 낮추기는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동맹국들의 협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미국을 포함한 모든 동맹국들이 재생에너지 분야의 발전을 도모해야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현재 시장과 관련된 제니 옐런의 다양한 발언들 살펴봤고요. 다음엔 밸런스 헤드라인 살펴보시죠. 네, 미국의 국채 수익률 곡선 평탄화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 침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장중 2.5%를 돌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터키에서 5차 평화 협상을 개최하고 있는데 하루빨리 전쟁이 마무리되길 바라고요. 돌아와서 국채 수익률 곡선 평탄화 좀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고 아니다, 우려가 너무 과도하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미국 국채 수익률 곡선의 평탄화가 경기 침체 신호라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것이 반드시 경기 침체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지난주 2년물과 10년물 국채 금리의 격차는 2020년의 경기 침체 이후 처음으로 20베이시스 포인트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역전 현상이 적어도 이 과거 두 차례의 경기 침체를 예측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먼저 1973년 10월 중동 원유의 금수 조치로 인해서 1974년에서 1974년에 경기 침체가 도래했습니다. 그해 3월에 수익률 곡선은 역전되는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당시 이는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신호로 분석됐습니다. 2년물은 크게 오르지 않았지만 1년물이 10년물을 돌파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당시 전문가들도 전쟁이나 금수 조치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고 보지는 않았었다고 말했습니다. 2020년에 나타난 잠깐의 경기 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익률 곡선은 2019년에 역전됐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찾아오기 전에 미리 경고를 보냈다고 믿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수익률 곡선은 미국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미국보다는 유럽에서의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는 우려가 더 크다고 경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독일이 그 대상입니다. 하지만 수익률 곡선만 본다면 이 독일 경제는 양호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도 어폐가 있습니다. 모든 경기 침체 이전에 수익률 곡선이 역전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신호는 경기 침체를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선행한다는 점에서 이 투자자들이 반드시 이것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권하지 않는다는 평가입니다. 이 수익률 곡선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약세장을 확신하는 사이에 주가가 오르게 된다면 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는 겁니다. 1965년과 1998년에는 예측과는 달리 실제로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아서 잘못된 경고음으로 판단됐습니다. 따라서 수익률 곡선의 역전 현상은 경기 침체를 예고한다기보다는 경제의 한 사이클이 마무리되는 국면으로 보는 것이 더 낫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론적인 상관관계 그 자체보다는 그 현상을 만드는 요인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다소 좀 과할 수가 있다라는 평가 체크해봤고요. 마지막으로 마켓워치 헤드라인 살펴보시죠. 네, 러시아가 비트코인으로 원유와 또 가스 수출 대금을 받기는 어렵다. 자, 이런 평가가 나왔고 태국이 다음 달 4월부터 가상화폐 결제를 금지할 예정입니다. 금융 피해가 우려된다라는 분석이 나왔고 마지막으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트위터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SNS 플랫폼을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내놨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러시아가 이제 비트코인으로 원유랑 가스 수출 대금을 받겠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었죠. 이번엔 좀 상반된 평가가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러시아가 원유와 가스 수출 대금을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받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제로 실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비트코인이 100일 이동평균선의 저항선을 위로 뚫기는 했지만 여전히 몇 가지 의문점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중국이 비트코인을 꺼려합니다. 따라서 값싼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하기 위해서 중국이 마음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만약 중국이 그렇게 한다고 해도 최근 비트코인에 대한 제재는 부과하지 않았었던 서방이 제재를 우회하려는 러시아를 용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금에 대해서 했던 것처럼 비트코인도 금지될 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요 수입국인 EU도 이미 러시아산 원유와 가스 구매를 중단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변동성 측면에서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도 큰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러시아는 이와 같은 소식을 발표하면서 중국이나 터키와 같은 우호국들에게는 결제 방식을 유연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현실화가 된다면 중국은 루블과 위안화로, 터키는 리라와 위안화로 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비우호국에 대해서는 반드시 루블화로 가스 수입 대금을 결제할 것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가상화폐는 지난주에만 7% 넘게 올랐습니다. 비트코인은 44,000달러 선에서, 이더리움은 3,10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에 대한 소식까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보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굿모닝 한경글로벌 마켓은 7시 30분까지 계속됩니다.